지난주 6월 FOMC 회의가 끝난 이후 월가에서는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용어가 오랜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상화폐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이 됐었던 더 큰 바보 이론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장중한 때는 3만 달러 선이 붕괴되기도 했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가와 집값, 가상화폐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메커니즘인 더 큰 바보 이론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들 가격 전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런 사안에 대해서 긴급하게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증시보다 가상화폐 시장을 더 많이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비트코인은 장중한 때 3만 달러 선이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 미국의 현재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이런 용어들이 좀 화두가 되는데요. 우리가 6월 페드 회의 전에도 킥오프라는 돌발 변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대로 나온 현상인데요. 오늘은 제가 전 앵커인데 방송을 이미 5시 30분부터 지금 진행한 지 한 40분이 넘었으니까 지금 여쭙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사실 상승의 무게를 둬야 됩니까? 상승이 사실 상당히 제한됐다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설해야 되느냐 하는 이 측면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래도 장 초반엔 하락하다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싶지만 질문의 의도는 상승이 제한됐다 이런 평가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의 방송과 한국의 방송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블랙아웃 기간에 끝나는 페드 위원들이 페드 회의의 긴축 발언이 긴축 분위기가 너무 시장에 과도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이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이런 모습입니다는 주가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되는 이런 쪽에서 사실 한국의 이렇게 증시 방송과 그 다음에 미국의 증시 방송과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을 그렇게 된다면 6월 페드 회의 전에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1% 이상은 최소한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의 이렇게 6월 회의의 긴축 발언에 대한 파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종전의 입장에서 크게 이렇게 일시적이다 이런 기조가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폭이 제한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어둡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도 한국경제신문이 최근에 6월 회의에서 증시에 관련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좀 이렇게 냉정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코스피 지수가 4,100 얘기하고 4,000 얘기하고 3,900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간접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코스피가 4,100 가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실 말을 주저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페드 회의 전에 우리 낙관론이 많이 하다가 전체로 전문가로 칭하는 사람들의 코스피 연말 전망치가 상당히 신중해졌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전해드린 이유는 페드 회의에 여러 가지로 정책 기조 변화 속에 투자자들이 사실 그동안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거품이 많이 발생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가장 먼저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오늘 그 모습이 비트코인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들어서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시장의 서프라이즈 측면과 디맨드 사이드의 참여자들의 분위기가 좀 상당히 이상하다 보니까 또 한국에 있어 본 주식보다도 코인 개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사전에 3월 22일 날 비트코인이 6만 달러 넘어가서 낙관론이 이렇게 될 때도 제로코인 얘기를 했습니다는 그런 분위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랬었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데드 크로스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드 크로스 발생한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물론 이제 뭐든지 경계선이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소위 50-50 해서 50-5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쪽으로 방향 잡느냐 하는 것이 워브링 양세의 변동상자에서 전형적 모습이거든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도지코인이든가 이런 쪽에서 캐슈도 따라하기, 테슬라 따라하기, 죄송합니다. 일론 머스크 따라하기 했던 이런 코인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러한 코인일수록 많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눈에 띄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이 상징선에 해당되는 3만 달러 밑으로는 도저히 떨어지지 어렵다 하는데 3만 달러 밑으로 일시적으로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럼에 따라서 그동안 비트코인과 같은 낙관론을 제시했던 사람이 치욕의 하루였다 하는 쪽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치욕의 하루가 당했던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일단 기간은 작년 말에 비트코인이 31만 달러 갈 것이다. 기억나시죠? 네. 아마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 3만 달러 무너진 상태에서 물론 장마감에 조금 회복되긴 했습니다는 이제는 그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도 3억 이렇게 한 2천만 원 정도 31만 달러 갈 것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긍정하시는 분이 얼만큼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그 관심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캐시우드가 지난 그 5월달에 비트코인 50만 달러 넘을 것이다. 이건 뭐 사실상 가긴 힘들다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얼굴도 좀 많이 그 변하고 있는데요, 지금요. 사실 저렇게 캐시우드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50만 달러가 갈 것이다 이런 쪽의 예측도 사실 나오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이어서 도지코인도 가격이 좀 급락하는 모습에서 2분기에 테슬라 실적이 상당히 좀 중국 제재와 함께 안 좋을 것이다 하는 시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그동안 낙관적으로 얘기했던 시기 기관이라든가 사람들이 굉장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소위 마이클 피시 현상이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가상화폐를 그 대표로 했지만 더 이상 그 폭탄 돌리기 내가 던지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받아줄 것이다 하는 이런 과정에서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식값도 대형 기술주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가상화폐는 더더욱 올라갔는데요. 이게 더 이상 사실 6월 회기를 계기로 해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이게 작동하지 않겠느냐 작동하는데 심상치 않다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동안 거품 얘기를 많이 했던 이런 데 투자했던 분들한테 하나의 그 좋은 지침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가상화폐 움직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6월 FOMC 회의에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서 그동안 비이성적으로 올랐던 것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해서 어떤 그 의원이 그랬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느냐. 네. 코로나 직후에 돈이 많이 풀었으면 지금 경기가 좋아졌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돈을 환수해야 되는 게 경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냐. 경제는 카만센스인데 왜 작년 코로나 직후에 돈이 많이 풀었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이런 것이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는 상당 부분 일반 국민들도 사실 그 고민하는 사항이 아니냐. 작년에 그렇게 돈이 많이 풀었으면 지금 경제가 좋아진다면 돈 좀 환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이었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그 파월 의장이 고집스럽게 가다 보니까 많은 가격들이 서프라이 디맨드에서 형성되는 많은 가격들이 이해가 되지 못할 정도로 종전의 투자 이론으로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종전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미쳤다 하는 정도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이성적인 과열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알트코인은 더 떨어졌습니다는 사실 그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이 가치가 있느냐 속에 사실 그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이 가상화폐이지 않습니까? 그 표현에 있어서는 스카이로켓팅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스카이로켓팅 이분도 이제 정상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갈 때 스카이로켓팅이라는 표현을 좀 쓰지 않습니다는 경제 성장률의 스카이로켓팅을 써가지고 굉장히 지금 월가에서 유행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슬라라든가 같은 대형 기술주는 가치라든가 실적의 이상으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집값은 미쳤다 표현할 정도로 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를 보면 통화정책의 6월 기조에서 어찌됐든 종전의 기조에서 변화가 된다는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그것이 언제 시기든 간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비이성적으로 올랐던 부분이 투자 관점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다. 이 비이성적 과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 대상이 된다. 특히 오늘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자 그동안 가치라든가 실적 이상으로 올랐던 종전의 투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많이 올라갈수록 거기에 경계감이 확산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상화폐라든가 세계 집값은 이미 비이성적 과열 단계다 하는 것은 이미 오래됐고요. 최근에 폴 크루만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테슬라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비이성적 과열이다 해서 지금 가상화폐, 세계 집값, 대형 기술주를 비롯해서 이렇게 테슬라 주가 이런 비이성적 과열이다 하는 얘기가 월가에서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로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이런 분위기와 함께 많이 올랐던 것일수록 경계 대상이 된다. 그 과정에서 사실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얘기들이 다시 거론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요즘 들어서 평행이론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평행이론. 정치에서 보면 평행이론이 게 나오죠.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주가에서 보면 테이퍼 텐트링 관련해서 2013년과 지금의 상황이 평행이다. 네. 그다음에 비이성적 과열에 관련해서 앨런 그리스폰이 이 용어를 1996년에 얘기했는데요. 말씀하셨는데요. 이어 말려서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 해서 평행이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이게 1996년 우리가 아시아 외환위기의 시발점입니다. 또 OECD 가입할 때 이렇게 1999년 12월 12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앨런 그리스폰 당시의 페드 의장이 비이성적 과열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그 이후에 우리가 보면 그때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것은 펄이든가 PBR이든가 종전의 투자 관점에서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비이성적 과열이다. 이해되지 못할 정도로 올라갔다 하는 이 측면에서 이 비이성적 과열 얘기하고 난 이후에 사실 미국의 주가가 한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사실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서 어젠가요? 이런 쪽에서 외신들이 미국의 증시가 10에서 20% 떨어질 것이다 하는 쪽에 조정론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20% 얘기는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테이퍼링 나오다 보니까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되지 않느냐. 한국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자금이 이탈된다. 왜냐?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자금이 이탈되고 자금이 이탈되면 선제적으로 하는 입장에선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입장에 10월, 11월 설 금리 인상이 바탕이 됐던 겁니다. 예.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자 평행이론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비이성적 과열에서 미국의 주가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외환위기도 발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돼서 자 한은조차도 미국이 테이퍼링 된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런데요. 그런 과정이 지금과 비슷하다 해서 요 비이성적 과열이 월가에서 상당히 오랜만에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평행 이론상 사실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월가에서 내지는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도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비이성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이론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오늘처럼 가상화폐 가격 급락하면서 등장한 더 큰 바보 이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다가 한 2만 8천 달러 가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했는데요. 거기에서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경계선이 무너지고 다시 반등할 때는 사이콜로지 이펙트, 즉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다 하는 것이 오늘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가격의 움직임이 월가에서 하주시가 되다 보니까 네. 저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심리적 요인이 강하게 되겠다. 너무 떨어진다. 올라간다. 체리 피킹. 다 심리적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주가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 심리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이 언제냐면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그때 당시에 이전에 고전학파 자유방화의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실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아서 경제 회복되기 어렵다 보니까 국가가 개입돼서 소위 혼합경제인 케인즈 이론이 난다고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평행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결정의 심리적 요인을 중시해서 본인 자신도 이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잘 이용해서 경제학자들이 보통 돈을 많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없는데요. 사실
존 메이너드 케이즈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때 심리적 요인에서 이렇게 보면 그레이터 풀 시어리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더 큰 바보 이론입니다. 폭탄 돌리기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두더지 폭탄 돌리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환매가 그런 것 같습니다. 두더지가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주말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자라든가 이런 게 캘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두더지들이 굉장히 이렇게 해서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해서 쑥쑥쑥쑥 해서 이렇게 하는 두더지 이제 순환매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거 올랐다가 버리고 다음에 이거 올랐다가 이렇게 하는 순환매를 두더지 장세라 네.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에서 오늘 표현했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더 큰 바보 이론이다. 자, 이게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면 이 거품이 있는 건 알고 있다. 근데 주가가 왜 다 그러냐? 던지면 더 큰 바보, 포머족이라 그러죠. 포머족.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줄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 받아주기 때문에 뒤늦게 증시라든가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포머족이 받아주기 때문에 가격이 던지면 서프라이 받아주니까 디맨드 가격이 형성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최근에 많이 나왔던 더 큰 바보 이론이 가상화폐 내지는 일부 그 대형 기술주 세계 집값 이렇게 해서 폭탄 돌리기 지금 미국도 폭탄 돌리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올해 6월 말에 2월만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래서 코로나 직후에 집세를 못 낸다. 대선 충당 쌌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더 오래진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임대료를 못 낸다 하더라도 증권사 은행 입장에서는 대선 충당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유예 조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집에 쫓겨나는 사람들을 사실 이 코로나에 집을 쫓겨나면 되겠느냐 해서 임대를 못 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집을 쫓겨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폭탄력이 금지 조치인데요.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백신이 먹으면서 어느 정도 정상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6월 말로 연장시켜 놨는데요. 이 폭탄 돌리기 더 이상 못하는 이 조치가 6월 말에 종결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폭탄 돌리기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연일 그 방송을 드리는 것은 사실 비트코인은 가치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교수님 얘기를 좀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단국대 그 이경 교수가 비트코인에서 가격 결정 논문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큰 가격 결정 요인이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결정할 때 이것이 수급 요인, 가치 요인, 그다음 심리적 요인을 요인 분석해서 팩터 어널리시스에서 그것을 이렇게 사실 어느 것이 가장 많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이 교수님께서도 심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이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한국경제학회에서 대부분 우리나라의 훌륭한 경제학자분들은 가상화폐 가격은 가치대로 재료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물론 이제 다른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는 대부분이 가격이 재료가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비트코인이 도저히 내려가지 않는다. 50만 달러, 31만 달러 이렇게 얘기 나온 속에 3만 달러는 붕괴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3만 달러를 붕괴되다 보니까 이런 그 더 큰 바보 이론이 그동안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작동 원리였었는데요. 이것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 3만 달러 붕괴되자마자 1차 저지선은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쪽도 2만 달러 얘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굉장히 4월 13일 날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 육박했는데 지금 불과 2개월 정도 사이에 사실 지금 3만 달러 밑으로 되니까 손실을 보면 벌써 50% 이상 됩니다. 2개월도 만에 이런 것이 지금의 가상화폐와 관련된 얘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큰 바보 이론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낙관적인 쪽으로 쏠리는 현상 때문인데 요새는 이와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요즘 그 종전에 이 가격이라고 설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도 그렇고 대형 기술주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이런 과정에서 돈이 많이 풀렸다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금융 변수들은 실물을 반영하는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보면 실물을 반영한 얼굴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경제가 좋으면 금리도 올라가고 가격도 주가도 올라가고 원화 가치도 상승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금융과 실물 간의 괴리라는 괴리를 만들었던 것이 페드의 무제한 통화 정책 돈이라는 변수가
오히려 리딩한다. 자, 금융은 실물에 팔로잉 해야 되는데 금융이 실물을 리딩한다. 네. 리딩한다. 근데 돈이라는 변수는 상당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으면 한계형 체증의 법칙이 적용됩니까? 한계형이 체감 법칙이 적용됩니까? 한번 지난번에 전 앵커에 또 물어본 것 같아요. 전 앵커 지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돈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 앵커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마시고 이렇게 돈에 대해서 굉장히 경미스럽게 생각합니까? 아주 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습니까? 더 벌고 싶죠. 더 벌고 싶죠.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전 앵커랑 같이 결혼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돈에 이와 같은 속성이거든요. 네. 이 돈이 이게 현대 돈이 많이 풀리면 사실 실물에 수렴해야 되는데요. 리딩 거니까 수렴해야 돼. 지금 전 앵커 말씀대로 이렇게 정직하신 분이 돈에 대해서는 많이 벌면 벌수록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돈이 많이 풀릴 때도 줄여야 되는데 파월 의장은 줄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돈에 대해서 그만큼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물을 반영해낸 금융인데 또 뭐든지 투자에는 실물대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투자 가치 가격이 높느냐 안 높느냐 따지는데 지금 뭐냐? 돈이 왕창 풀리다 보니까 지금처럼 종전에 이론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마냐나 경제관이다. 그래서 마냐나 경제관 입장에서는 지금 전 앵커 말씀대로 재산이 많으면 갈수록 좋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낙관 얘기야. 그다음에 신중 얘기가 나왔을 때는 지금 전 앵커 입장에서는 주가에 대해서 내 주식에 대해서 신중한 얘기보다는 낙관적 얘기가 더 많이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중한 얘기를 한 사람은 전 앵커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살이 찝히는 거고 그다음에 낙관적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좋게 여기면 얼만큼 얼굴이 크게 보이고 그 말이 크게 들립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게 바로 내일은 태양만 뜬다 하는 마냐나 경제관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돈을 벌겠다 해서 낙관론 이렇게 하면 위기를 외면하는 풍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스리가드 무각통증이죠. 전 앵커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가 떨어진다. 당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서 그 위기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무각통증, 디스리가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비트코인이 오늘 떨어지더라도 3만 달러 떨어지도 내가 갖고 있는 건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모두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심리들이 아마 이건 보편적으로 많이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그런데 이게 바로 미신경제학이다. 미국에서 유명한 마교, 부두 경제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샤머니즘에 해당되는 덩실덩실 춤추는 거죠. 그래서 혹세무민한다. 일반인을 상대해서 혹부실하는 거다. 사기가 판친다. 책임 원칙이 된다. 어제 어떤 증권사의 CEO가 사실상 부실 펀드에 대해서 100% 환출한다. 이게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책임 원칙을 하는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해야 됩니까? 결정해야 됩니까? 그런 장반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CEO라고 그러지 않고 그런 장반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자기 책임 원칙이 되는데요. 사실 그것도 일종의 부두 경제학, 미신 경제학 속에 나오는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들 이제 많이 얘기했죠. 10만 전자, 천슬라, 1억 비트 일반 투자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기라든가 자기 자신의 클릭수를 생각해서 제도권에 있어서 투자문에 정직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10만 전자, 천슬라, 1억 비트 지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렇게 이게 삼성전자일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분위기가 그네들조차도 애널리스트조차도 12만 전자, 10만 전자 다 봤던 것이 지금 목표가를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리고 있죠.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오늘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도저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했던 3만 달러 붕괴됨에 따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 문화를 한번 환기시키는 분위기가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증권사들이 오히려 10만 전자라든지 천슬라, 1억 비트라는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좀 충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혹혹돼서 일반 개인들이
자기의 이렇게 소속돼 있는 증권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에게 ATS라든가 뭔가 이렇게 투자자를 유치해서 증권사의 그렇게 영업이익에 도움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CEO 같은 경우에도 그걸 방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한국의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를 위해서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은 정직한 돈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되지 않느냐. 자기 책임의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측면입니다. 네. 그리고 감독 당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유튜버가 자 미국에서 관리해서 이렇게 자기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문제에서 방치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한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직한 투자 문화, 자기 책임의 원칙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10만 전자, 천슬라, 1억 비트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죠? 저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얘기하죠. 네.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상 작년 그 9월 달에 예일대 교수였던 로버트 실러, 케이스 실러 지수라 하죠.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지던 분입니다. 내러티브 이코노믹스. 이거 방송 안 해드렸느냐? 방송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이 있으면 기가 막히게 스토리텔링 얘기하죠. 요새 정치권들 대선 후보들 나오는 거 보면 엑스파일 뭐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히게 나오죠. 전파 나옵니다. 그러면 진위 여부를 따라서 전파를 하죠. 어떻게 소셜 네트워크 쪽에서 순식간에 전해집니다. 한국 엑스파일이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한국의 그 교민이라든가 사우스 모닝 포스트의 외국 기자들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하죠. 그래서 증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배경에 있어서는 사실 초연결 시대에 초연결 시대에 낙관적은 더 낙관적이 되고 이게 이제 긍정적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일 때는 더 부정해서 네. 현실을 현실을 모르게끔 하는 부정적 편향이죠. 이런 속성들을 갖고 있다. 하이 커넥션 소사이티 지금 소셜 네트워크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쌤 타임으로 쫙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카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 탤런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그냥 무슨 연예 부장이라 같은 사람들이 진위업을 떠나서 이렇게 탁 하면 그거에 의해서 사람이 한 생명이 이렇게 해서 적었는데요. 그런 쪽에 되는데요. 그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쪽보다 나쁜 쪽에 클릭을 가니까 그게 한 생명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태들을 좀 발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좀 연세가 드신 분은 이렇게 설명드려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KBS인가요? KBS 1TV인가요? 이렇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명칭을 하겠습니다. 허참이라고 저는 이분이 아주 솔직 담백해서 좋아하는 분인데요. 그냥 허참이요? 허참 서민 속의 네. 진행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분이 이제 또 제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진행했던 이런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잘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출연진들이 길을 막고 네네. 뭐 가족 단어를 오락관이요? 주면 가족 오락관에서 네. 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입모양새 보고 하면 나중에 엉뚱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부정적 편향과 긍정적 편향, 나쁜 쪽은 더 크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것이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일 때는 처음 것에 요만큼 얘기했는데 나중에 부풀려가지고 이만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저런 환경이 바로 지금의 10만 전자, 그 다음에 천슬라, 그 다음에 1억 비트 이런 얘기와 비슷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최근에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이러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현명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돈이라든가 재산에서 보면 돈을 벌고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한계효용 체감 법칙, 한계효용 체증 법칙에서 한계효용 체증 법칙입니다. 돈을 벌고자 하신 분은 더 많이 벌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는 이렇게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 집사람이랑 같이 한 1,000만 원만 벌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근데 1,000만 원을 벌고 나니까 또 이게 사회적으로 무슨 집값이라는 건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억쯤 좀 벌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요. 벌고 났습니다. 그랬더니 재테크 전문가 하는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서 15억 정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0억 정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끼고 해서 10억 정도 벌었습니다. 근데 요즘 좀 괜찮겠다 이렇게 하니까 부자가 되려면 얼마 30억 이상 가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실 한계형 채증 법칙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 돈을 잃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경제TV 방송을 떼서 이렇게 가상화폐라든가 뭔가에서 올해 그 3월 20일 날 6만 달러 넘을 때 좀 이렇게 내려가는 걸 좀 경계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 소리가 싫은 거죠.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소리가 싫으신 겁니다. 싫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재테크에서는요, 또 유튜브 방송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재테크 수련회 가면 저도 뭐 과거에 재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재테크련데 방문하는 지난번에 3월 5월 달에 일본 머니쇼인가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갔는데요. 4,100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으신 분이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한상준 논토리에 가서 주가가 3,000선 밑으로 떨어진다면 가만 손가락질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낙관론 기조에 더 편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때는 무한정 오른다. 이런 심리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의 경계선이 3만 달러 떨어지면 이게 이제 확실하게 비이성적 과열 정도로 펼쳐졌던 거품 발생했던 부분이 이제 확 와닿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가격이 올라갈 수만은 없을 텐데요. 테이퍼링을 계기로 더 큰 바보 이론이 작용을 하게 된다면,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반대의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더 큰 바보 이론. 그거에 의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라든가 가상화폐 가격이라든가 대형 기술주 올라갔다든가 세계 집값이 올라갈 때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했던 소위 삶은 개구리 증후군입니다. 네. 우리가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비트코인 들어갈 땐 거기에 있으신 분들 투자했던 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 왜 그러냐면 개구리가 이 분이라 그러면 안 되죠. 개구리가 있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온도가 75도입니다. 네. 가장 즐기는 온도가 제 기호는 25도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 두 비커에 75도 가장 싫어하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것, 그래서 비커에 넣어서 개구리를 두 비커에 넣습니다. 네. 어떤 게 살았을까 하면 사실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75도에 들어갔던 개구리가 죽었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오히려 25도에서 즐기다가 자기가 생명에서 오는 자기가 죽는지를 모르고 나중에 죽는 그래서 그렇죠. 사망한 일이 높은 네. 거거든요. 아마 지금 더 큰 바보 이론에 굉장히 아주 이렇게 함정이 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뉴욕 타임스에서도 사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어제 21일 날 화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구글 잘 나갔죠. 피차이. 그 다음에 페이스북 지저버그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뉴욕 타임스에서는 몰락의 시야는 잘 나갈 때 생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그 증권사 CEO분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6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PI 대표분을 인정했던 분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신문에 읽다 보니까 6개월 만에 바뀌느냐 할 때는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그분의 시각이 지금 환경이 바뀌지 않느냐. 빨리 이렇게 하면 더 적임자식에 바꿀 수밖에 없다 하는데 구글의 피차이라든가 페이스북의 지저버그가 왜 뉴욕 타임스에 지적하냐면 너무 잘 나갈 때 빨리빨리 상황에 따라서 빨리빨리 인원을 교체해야 되는데요. 법정 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1년도 지나도록 교체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몰락의 씨앗은 환경에서 빨리빨리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유수의 그 증권사 회장이 이렇게 이분들을 위해서 나이는 많지만 그 증권사에 대해서 그 환경의 편에서 빨리빨리 적임자를 찾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의 뉴욕타임스의 구글의 피차이든가 페이스북의 지저버그의 몰락의 시야는 잘 나갈 때 생긴다.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그 한국의 국내증권사의 회장이긴 하지만 그분이 더 훌륭하다 하는 이런 평가를 사실 했는데요. 우리가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가 문제거든요. 잘 나갈 때. 그렇죠. 작년에 코로나 직후 주가가 떨어질 때는 주식 투자에 대단한 기회였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모두가 잘 나갈 때 가장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먼 이렇게 민스크의 someday, sometimes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맞이하죠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오늘도 나타났습니다는 잘 나가다가 비관론이 나오면
갑작스럽게 비이성적인 거품이 되는 것이 갑자기 불거지면서 자 그때는 신생아가 아니라 비관론이 거인의 위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프레시 크래시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어떤 투자 전략 기본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주가라든가 이렇게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네. 50, 니프티 50가 아니라 50, 50대 50다 이렇게 봤습니다.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있고 비관론이 이렇게 있는데요. 50대 50이다. 이럴 때는 어떠냐? 이럴 때는 가장 기본인데요.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죄송합니다는 7월부터 나오는 일단 단기적으로 7월달에 나오는 기본에 해당되는 경기라든가 네.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그래서 미국의 2분기 성장률 발표는 7월 말. 그다음에 2분기 기업들의 실적에 나오는 기업들 실적에 나오는 2분기 어닝 시즌 이때가 이렇게 PBT의 앞으로 갈림길에 고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시각입니다. 이걸 좀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월가에서 오랜만에 등장하고 있는 비이성적 과열과 그리고 더 큰 바보 이론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 자세하게 분석해 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